누가 부모 없는 아이란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장의 근엄한 목소리가 모임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헌법재판소장은 천천히 걸어가더니 이내 한 사람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임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검사 집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평생 눌려있던 멸시와 수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가올 가을 행복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8살의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다니 참 세월이란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손녀 하나 키워냈습니다. 아들, 딸 다 잃고 남은 건 부모 없는 아이가 된 제 손녀뿐이었지요. 제 딸은 32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도 함께 말이죠.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가을날이었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손녀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손녀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비극에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까만 옷을 입은 채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손녀를 보며 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이제 할머니가 엄마야라고 말했을 때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저 착하게 살게요 라고 말했던 게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나르면서도 집에 있을 손녀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곤 했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에서 싱싱한 배추 사세요. 오늘 들어온 무 정말 달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숙제를 하다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녀는 늘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지도 아빠가 운동회에 와주지도 못했지요.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저도 가고 싶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의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녀는 괜찮아, 할머니는 바쁘니까라며 씩씩하게 웃어주었지만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엔 할머니와 손녀 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려오세요라고 하셨다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까지 그렸을 텐데 우리 손녀는 둘뿐인 가족을 그린 거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동정의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 손녀는 가여줘서 어떡하냐, 할머니 손에서만 컸다라며 안쓰럽게 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서는 부모 없는 애라 장래가 걱정이네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가 키운 아이는 버릇없다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특히 손녀가 조금만 활발하게 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역시 부모 없는 아이는 안 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손녀 앞에서만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손녀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의젓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달라고 조를 때 이 아이는 할머니, 저는 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곤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숙제를 챙기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밥을 해놓기도 했고 빨래를 개켜놓기도 했습니다. 7살 때부터 손녀는 제게 용돈을 아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과자는 괜찮아요. 그 돈으로 책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손녀는 법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만큼은 꼭 이뤄주겠다고 말이죠. 비록 제가 배운 건 없지만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를 대줄 형편이 안 되어서 손녀가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손녀를 보면서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저희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손녀는 늘 밝게 웃으며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돼요라고 말해주었죠.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많았습니다. 적금도 깨고 이것저것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할 때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그 손녀가 이제 29,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당찬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가게에서 땀 흘리며 번 돈으로 밥을 해먹이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세상은 작은 시장 한편이었지만 제 희망과 자랑은 오직 그 아이였지요. 부모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저는 이 아이가 그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봄날 저녁, 손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던 아이가 해질 무렵 들어오니 조금 의외였죠. 그런데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는 제 뒤에서 손녀가 한참을 서성이더니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9이 된 손녀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떤 사람인데?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녀는 얼굴을 붉히며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법학과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대답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랑에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제 딸도 한때 저런 표정을 지었던 게 생각나더군요. 손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공부 관련 조언을 해주는 선배였어요. 제가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러다가 점점 말끝을 흐리는 손녀의 모습에서 순수한 첫사랑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그런데 손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할머니,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든 할머니한테 말해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제야 손녀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판사 집안 아들이고 집안 어른들은 모두 검사와 판사, 변호사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대법관을 지냈고 아버지는 현직 판사, 어머니는 검사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는 선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손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 아이가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저희 같은 가정 배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부모 없는 신세를 그 집안에서 곱게 보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는 저를 사람으로 봐줘요. 제 과거가 아니라 제 꿈과 제 노력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도서관에서 공부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시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이 산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우리 집안 상황을 알고 있니? 제가 물으니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요.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는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좋아해도 집안 어른들의 생각은 다를 게 뻔했거든요. 특히 그런 법조 명문가에서 저희 같은 배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사랑에는 신분이 따로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손녀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정말 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저는 평생 시장에서 살면서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몸소 겪어왔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니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었어요. 동시에 앞으로 겪을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손녀의 당찬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 집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니? 제가 물으니 손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함께 가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행복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그 명문가에서 저희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평생 시장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런 격식 있는 자리는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손녀는 할머니, 그냥 평상시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동네 옷가게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정장을 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이라 어색했지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다림질을 해가며 준비했어요. 손녀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사람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손녀가 저를 위로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번 돈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봉투를 챙겼어요.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금액이겠지만 저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웅장한 건물에 압도당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격차에 다리가 떨렸지만 손녀를 위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방에 들어서니 이미 그쪽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중년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녀 할머니입니다라고 인사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나마 예의를 지켜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처음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봉투를 내밀자 이런 건 안 받습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무겁기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미리 알아봤는데 댁에서는 할머니 혼자 손녀를 키우셨다면서요? 그 말투에서 이미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부모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말끝을 흐리는 그의 말에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런 시기니 앞으로가 걱정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법조인입니다. 할아버지는 대법관, 저는 판사, 와이프는 검사 출신이고요. 집안의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편이라. 그 말은 곧 너희와는 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손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사법고시도 곧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 갔습니다. 저희로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와 우리 집안이 사돈을 맺는 건 곤란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울먹이며 저는 제 출신이 아니라 제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받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말했지만 상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좀 더 완곡하게 말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집안 배경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법조계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녀의 남자친구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감히 반박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녀가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문에 혹시 추문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조계는 좁은 사회라서 한번 소문이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희가 그들에게 피해나 끼칠 존재라는 듯이 말이에요. 식사 내내 저희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문 자랑과 함께 저희를 은근히 깎아내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죠.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하늘로 간 뒤 손녀를 사람답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들은 알 리가 없었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흘린 땀방울들,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그 아이 뒷바라지하려 했던 마음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올 때 손녀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메어왔지만 그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녀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이런 상처를 받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손녀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통화가 끝나자 손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할머니, 그 사람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셨대요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상견례 다음 날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나 봐요. 부모님이 그런 집안과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집안에서 내쫓겠다고 하셨대요. 그 남자는 결국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손녀는 저는 이해해요.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처지니까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손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게를 열자마자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이고, 들었어. 손녀가 판사 집안 아들하고 만나다가 헤어졌다면서?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일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들었어. 그 집안에서 문전박대했다더라. 다른 상인이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부모 없는 애는 늘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신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왜 무리하게 높은 곳을 바라봐서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어요. 그래도 철이 좀 들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손녀를 아끼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손녀를 예뻐하던 떡집 할머니까지 그래도 아이가 좀 생각이 있어야지. 괜히 높은 곳만 바라보면 어떻게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녀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서 돌아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도서관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너무 높은 곳을 바란 걸까? 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태생적인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손녀는 공부를 하면서도 씩씩하려 애썼지만
밤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손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저는 부모가 없을까요? 왜 저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오히려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안에서 정식으로 파혼 통보를 해온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공식 문서로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 손녀가 부모 없는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앞으로 일체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까지 달았어요. 편지를 받은 손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급히 달려가 보니 손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29된 아이가 이런 일로 쓰러져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손녀를 보며 저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약해서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구부정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들었어요. 이런 상처를 받고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요. 퇴원 후 손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증명하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 저는 꼭 합격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철이 들었네. 이제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겠지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부모 없는 애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 순간에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으면서 꿈을 쫓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그들의 편견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녀도 제 마음을 아는지 할머니,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찬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정말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평생 지켜온 아이를 이렇게 상처받게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손녀가 파혼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아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지만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손녀가 거실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법고시 문제집들이 쌓여 있었고 손녀는 펜을 쥔 채로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잠들어 있을까 싶어서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려는데 손녀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잠결에도 저를 걱정하는 이 아이를 보며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가 도서관에 간 사이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손녀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단다. 손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단다. 그 순간 손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털어놓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집안 사정으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에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를 못마땅해 했고, 친정에서는 딸을 뒷바라지할 형편이 안 되었죠. 할머니가 23세 결혼했을 때 내 외할아버지는 법대생이었어.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부하던 때였거든. 손녀가 숨을 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계속 이혼하라고 압박했어. 가난한 며느리가 집안 망신이라면서 말이야. 결국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하고 나면 아이를 데리고 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더구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내 엄마가 뱃속에 있었는데 혼자 키우기로 한 거야. 그럼 외할아버지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헤어질 때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 그분은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했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그 후로 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출세 가도를 달렸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나중에는 법조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란다. 그 말을 들은 손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손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자. 이번엔 숨지 말자.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갑자기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은 아마 다른 가정을 이루고 계실 텐데.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긴 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얘야,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며 산 게 하나 있어.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한 거야. 그분한테 우리 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말이야.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가 저희를 외면하시면 어떡해요? 그 질문에 저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계속 움츠려들고 살 수는 없잖니. 저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그분께 보여드리자.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손녀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어떤 분이세요? 엄마를 닮았나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분 모습, 꿈과 포부,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분은 정말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의감과 끈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까지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찾아가도 될까요? 손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당당하게 가자.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손녀인지 보여드리자. 그날 이후 손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희망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어떻게 연락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었어요. 손녀가 할머니,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화드려 볼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안 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5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이인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손녀가 도서관에서 법조계 인사들의 강연회 포스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 다음 주에 서울대학교에서 법조계 원로들의 특별 강연이 있대요. 헌법재판소장님도 참석하신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 만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였어요. 정말이니?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야?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대생이나 고시생들을 위한 공개 강연이래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을까?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못 본 척한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낡은 옷을 입은 늙은 할머니만 보였어요. 하지만 손녀가 할머니, 정말 품이 있어 보이세요라고 격려해줘서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이용해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니 젊은 학생들이 가득했는데 저 같은 늙은 사람은 눈에 띄게 없었어요. 강연장에 들어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연자들이 입장했습니다. 여러 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 아니, 손녀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위험 있어 보였고 눈빛도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연단에 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법의 정신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셨어요.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법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손녀도 열심히 들으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손녀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때 그들은
더욱 값진 법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손녀도 감동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때 손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가난하고 부모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법조인을 꿈꾼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손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손녀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나요? 그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편견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연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분은 다른 법조인들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시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소장님. 좋은 강연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그분이 저를 자세히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다른 교수가 다가와서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재판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신데. 그분은 아쉬워하시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손녀와 함께 강연장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정말로 그분을 만날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이상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데 부모님도 함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녀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파혼을 통보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며칠 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최하는 법조계 친목 모임에 저희를 초대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정식 초대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보세요 라는 식의 애매한 제안이었죠. 손녀는 가지 말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가보자. 이번엔 우리가 당당하게 가는 거야.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강연회에서 외할아버지를 본 후로 제 마음에는 새로운 용기가 생겼거든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모임 장소는 역시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예비 시부모가 저희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모임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 요즘 법조계도 많이 달라졌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와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사돈을 맺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저희가 없는 것처럼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집안의 명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대째 법조인인 저희 가문에 혹시라도 흠이 생기면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이 왜 저희를 부른 건지 깨달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거였구나. 그때 한 사람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 없는 집안 아이를 우리 가문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말에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막았어요.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헌법재판소장님이 오셨네.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보니 일주일 전 강연회에서 봤던 그분이 걸어 들어오고 계셨어요. 모임 주최자가 급히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재판소장님, 오늘은 어떻게? 그분은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라고 대답하시더니 시선을 돌려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분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재판소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저희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명문가 집안이 부모 없는 아이와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누가 부모 없는 아이란 말입니까? 갑자기 그분의 목소리가 전체 모임장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분은 천천히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손녀 앞에 서셨습니다. 저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임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검사 집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평생 눌려있던 멸시와 수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비 시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말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손녀를 키우셨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내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그 말에 모임장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헌법재판소장의 손녀라니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분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손녀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의 힘으로 저희는 마침내 당당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공개적으로 손녀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밝힌 뒤 시장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부모 없는 애라며 혀를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재판소장님 손녀였구나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며칠 후 손녀의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전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전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첫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던 거죠.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녀는 외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외할아버지, 저도 외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법관이 되고 싶어요. 손녀 외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시련들이 모두 너를 더 훌륭한 법관으로 만들어줄 거야. 손녀 외할아버지는 손녀의 공부를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외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 말을 들은 손녀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혈육은 혈육이야. 늦게나마 가족이 된 걸 기뻐해야지. 손녀 외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손녀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죠. 몇 주 후 손녀에게 사법고시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손녀가 울면서 전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 외할아버지도 달려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역시 내 손녀야. 이제 진짜 법관이 되었구나. 손녀 외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저희 작은 집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적은 처음이었어요. 합격 발표 이후 예전에 손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특히 그 판사 집안에서는 다시 결혼을 제안해 왔어요. 하지만 손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부모 없다는 이유로 떠났던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어요. 손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거였어요. 시장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고, 우리가 재판소장님 손녀를 몰라봤네. 역시 혈통은 못 속이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손녀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땀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잘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았던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못다한 외할아버지 역할을 당신이 대신 해줬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평생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손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앞으로 저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판사가 될 거예요. 그 당찬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법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수원 졸업식 날, 저와 손녀 외할아버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손녀가 무대에 올라가서 우수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손녀 외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으로 자란 아이다. 그날 저녁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요. 이제 손녀는 당당한 판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려운 사건을 맡을 때마다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해요.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사람 마음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의 세상은 늦게나마 변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손녀 외할아버지는 종종 저희 집에 들러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지만 마치 예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손녀는 그런 저희를 보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곤 해요. 지금 저는 78살의 할머니입니다. 평생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키운 손녀가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댓글을 통해 나눠보세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별빛 인생 이야기였습니다.